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 중입니다. 최 목사는 김영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검찰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긴장 관계에 있던 걸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최 목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연지한 기자, 지금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최 목사가 이곳에 온 게 오늘 오전 9시 반쯤이니까요. 9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피고발인 신분인데요. 직무 관련성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 목사의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최 목사가 어떤 진술했는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 목사가 오늘 오전에 이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발언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데요. 최 목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직무 관련성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네, 앞서 검찰이 그 원본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었잖아요. 오늘 어떤 자료를 들고 왔습니까? 네, 최 목사는 오늘 검찰에 낼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원본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본 영상은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치기에 모두 제공해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했던 메모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최 목사 이후에 수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는 20일에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치기의 백은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백 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고발인 신분입니다. 검찰 조사 때 당시 명품백 전달 과정이 담긴 영상과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명품백 실물 확보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김 여사의 조사 방식에 대한 결정도 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지시한 만큼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건넨 명품 가방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물도 받았다는 주장 역시 내놨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 역시 수사로 확인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명품백 이전에도 명품 화장품과 위스키 등 여러 선물들을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고 말해왔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줬다는 다른 선물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며 김 여사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에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구체적인 선물의 종류와 금액도 언급했습니다. 함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영 박사로부터도 1,000만 원 상당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관저 정문을 통해서 그 선물이 들어간 것. 백석대 총장이 학교 공금 횡령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만큼 뇌물성으로 보낸 선물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물증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행사에서는 백석대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JTBC는 백석대의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 소환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걸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되는데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을 맡았던 검사장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로 수사를 책임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16일부터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명품백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맡은 4차장 검사는 수원고검으로 이동합니다. 각각 고검장이나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뀐 겁니다. 송 지검장은 김 여사의 소환 문제를 놓고 지난 1월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송 지검장 후임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의혹을 수사해오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었습니다. 성남지청장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 지검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열흘 만에 이뤄져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최상병 사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임 사단장은 언론이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낸다며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오늘도 되풀이했는데 임 사단장의 주장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은 사건 10개월 만에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들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상병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고 했지만 본론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일부 유튜브,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신에게는 지휘권이 없었으니 사고도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결백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는 것까지 준비한 말만 마치고는 입을 닫았습니다. 주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새벽 사망 사건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이랑은 어떤 통화하셨습니까?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녹취록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이신가요? 임 사단장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며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북경찰청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임 사단장이 받는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의 외압 여부 등의 윤곽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보신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은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JTBC가 연속 보도한 현장 지휘관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자필 서명이 적힌 문건에는 정반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관 기자입니다. 최상병 실종 하루 전날 현장 지휘관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오후 4시 40분 임 사단장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라면서 무리한 수색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약 5시간 뒤에는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라는 지시가 공유됐습니다. 7대대는 최상병이 속한 대대입니다. 같은 날 여단장과 7대대 현장 지휘관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현장 지휘관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도중에 상황이 좀 어떠냐? 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단장은 임 사단장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날부터 알잖아. 예.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전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실종 이틀 전 수색 작전을 총지휘하는 통제권은 육군 2작전 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임 사단장은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수색을,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작전 시행을 명령하는 문건에 직접 서명을 합니다. 통제권이 넘어간 지 1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건 초동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임 사단장이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해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초기에 해병대 수사단의 요구에 받아간 수사계획서와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이걸 받아간 날이 최상병 장례식 기간이었습니다. 또 이 문서를 요구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직후에 작성한 수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이었던 김모 대령에게 보내준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를 김 대령이 요구해 받은 건 최상병의 연결식이 엄수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김 대령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군검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박 단장과 통화 중에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 물어 박 단장이 그 내용을 정리해 수사 계획서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건에는 수사 투입 인력과 수사 중점 진행 상황, 계획까지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겼습니다. 결국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초기부터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이 요구해서 챙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수사 상황을 대통령실,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에서 챙긴 데 대해선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본래 임무에서 벗어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보실의 임무는 대통령이 국정 전체를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안보실이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도 거치지 않고 왜 해병대에 직접 자료를 요청했는지, 조 전 실장이 당시 직접 보고받은 게 아니라면 누구 지시로 자료를 받아갔고 또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계획서를 요구해 받은 김 대령은 아직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 대부분이 친윤 일색이라 과연 총선 민심을 받드는 비대위 구성이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의 구성과 역할에서 쇄신보단 관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차분하게 산적한 당무를 잘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대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지역과 청장년을 아우르고 또 원 내외의 균형도 맞추고. 그런데 성향을 따져보면 황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윤 혹은 범친윤계 인사들로 분류됩니다. 7명의 비대위원 중 4명이 윤석열 대통령, 황 위원장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 선후배 법조인들입니다. 특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윤 대통령과 초임 검사 시절 근무를 함께 했고 부인상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비공개로 빈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총선 직후 첫 당선자 총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불가론을 적극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쓴소리 할 것 같은 김재섭 당선인이나 아니면 낙선자들은 뺀 거죠. 나머지도 친윤의 검사 출신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일부 비대위원들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계가 주도했던 당원 100% 투표 규칙 개정을 언급했는데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당내 찐윤으로 불리는 이용 의원은 대통령실 정무 1 비서관으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구성도 친윤 낙선자들의 돌려막기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인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경호처는 최근 입을 틀어막는 경호로 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이 있었죠. 야권에선 일제히 경질이 아니라 승진을 시켰다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이 30여 년간 군복무를 했고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도 꼼꼼하게 처리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김 청장이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입틀막 경호 논란의 책임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잇따라 대통령 행사에 참석해 경호처 직원들의 붙들려 나가는 등 과잉 경호 논란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입틀막 경호의 승진으로 화답했다며 국정기조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무도한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입틀막 영전은 레임덕, 대드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진보당에선 승진이 아니라 경질해야 할 대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질을 해도 모자른 판에 사실상 승진이라니 이쯤 되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뜻 아닙니까? 다만 김 청장은 취임식 뒤 기자들이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경호 프로토콜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박은 3년 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경영 통합을 한 시점부터 시작됐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라인의 보안을 문제 삼으며 정부 기관 등에 라인으로 기밀 정보를 다루지 말라고 행정 지도를 내린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는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인 야후가 일부 개발 업무를 위탁한 중국 업체 기술진이 일본 라인 이용자들의 이름이나 이메일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총무성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라인 사용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3개 정부기관 중 18곳에서 1,780여 개 지자체 중 1,100여 곳에서 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과 백신 접종 문제 등으로 데이터 관리 기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보안 정책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적 업무에 라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공공 영역에도 들어가 있어요. 일본 내에 이제 다른 나라가 플랫폼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시점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라인 야후의 통합 운영사인 A홀딩스를 출범시킨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2차례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 투자 협정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 투자협정 제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조 1항에서 신속한 협의를 요구할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네이버가 오로지 경제적인 동기에서 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시급히 해야 될 일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라인 사태를 놓고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야당을 향해 반일 정서를 조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 굴종, 굴욕 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게 다 퍼주는 외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다 받아들이는 외교해서 도대체 일본 총독부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과방위와 외통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IT 기업이 모여있는 경기 성남 판교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독도를 찾은 조국 대표는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지털 갑진 국치로 불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킹의 주체가 중국임이 밝혀진다면 빨리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네이버에 대한 어떤 일본 측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문제로 반일 공세에 나선 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 일본은 이곳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한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니가타현 북서쪽에 있는 사도섬. 면적이 제주도의 절반 정도인 이곳은 일본 역사상 최대 금광인 사도광산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근대화를 상징하는 산업유산이란 겁니다. 문제는 에도 시대에 시작돼 1989년까지 운영된 400년 가까운 광산의 역사 가운데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후는 쏙 빼고 등재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피눈물을 흘린 조선인만 1,500명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일본은 자료 미비로 유네스코에서 한 차례 퇴짜를 맞았지만 여전히 등재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고수해왔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일본이 재신청에 나서자 외교부는 대사를 초치하면서도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철회가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 지난달엔 윤덕민 주일 대사가 니가타현을 찾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뜻을 밝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강제동원의 한이설인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이 어떤 과정에서 결정된 건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만으론 근거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하는 당일 열린 회의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언급됐기 때문인데 이걸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법원에 낸 자료 49건 가운데 2,000명이 언급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 증원 발표 직전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고정심 회의록이 전부였습니다.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내년도부터 2,000명 증원 방안을 가져왔다고 언급하자 당시 위원들 사이에선 굉장히 충격적,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반응과 이렇게 일방적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숫자를 못 박은 과정이 불투명해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의료계는 2,000명으로 증언한 결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보정심은 2,000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하는 걸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정부에서 또는 어디에서 2,000이 필요하구나 하는 2,000을 결정한 회의록을 내놔라. 정부는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걸 그동안 계속 언급했다고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은 단순한 산수라고 했습니다.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그리고 5년간 10,000명이 채워지는 이런. 또 내부 회의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지만 명확한 시점은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가시험을 연기해달라는 대학들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대통령실의 저출생 수석실이 신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오늘 전담 수석실 설치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이어 저출생 수석실까지 만들어지면 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범한 대통령실 조직은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됩니다. 네, 계속해서 JTBC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한 여성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뇌시술을 받다 숨졌습니다. 시술을 안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의사 진단에 믿고 맡겼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추적 검사만으로 충분했고 굳이 시술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정부 산하기관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두통을 앓던 50대 여성 임모 씨는 지난 2022년 10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뇌 스텐트 시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시술 안 하면은 이제 혈관이 부풀어 오른 데가 터질 수 있으니까 시술을 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임 씨가 주저하자 자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시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다. 설득 내지는 계속 유도를 했죠. 의사는 시술 동의서에도 시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시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2주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이 2억 4천만 원을 유족에게 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의료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중재원은 이 환자는 3개월 이내에 추적 검사를 하면 되는 게 의학 상식이라며 교과서도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는 사안인데 병원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 말고는 시술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측은 강제성이 없는 중재원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시술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손 붙잡고 잘 갔다 오라고 하더니 그런 모습이 아직도 선하고 그냥 단순하게 몇 시간 있으면 볼 수 있겠지 그렇게 했었는데. 유족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문제의 대학병원은 불필요한 시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시술 과정도 문제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술 부위가 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구별하지 못했고 전신 마취 동의서엔 환자 본인 필체와는 전혀 다른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최현수 기자입니다. 임 씨가 시술받을 부위는 오른쪽 뇌였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에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 뇌라고 잘못 적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20차례가 넘습니다. 기록지 같은 데 보면은 또 좌측이라고 기록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그만큼 엉성하게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정작 출혈이 시작된 건 뇌 뒤쪽이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시술 부위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후대 뇌동맥 정상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시술과 무관한 혈관을 잘못 건드렸다는 취지입니다. 병원 측은 시술 과정이 담긴 영상은 출혈이 시작된 이후 것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술 하루 전 임 씨는 국소마취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전신마취를 했고 임 씨 필체와 다른 서명이 적힌 전신마취 동의서도 발견됐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자 임 씨의 필체가 아니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대학병원에 입장을 물었지만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담당 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에 담긴 시신으로 그것도 고문 흔적까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20대 용의자 한 명이 어젯밤 국내에서 붙잡혔습니다. 나머지 공범 2명은 다른 나라로 달아난 걸로 전해지는데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을 경찰이 붙잡아 데려갑니다. 태국에서 나흘 전 입국해 전북 정읍에 숨어있다 붙잡힌 20대 이모 씨입니다.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노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중 한 명입니다. 은종 아유 34ปี หนุ่ม เกาหลี ถูก เพื่อน ร่วมชาติ ฆาตกรรม อย่าง โหดเหี้ยม นะครับ. 노 씨의 시신은 현지 시간 11일 발견됐습니다. 시멘트가 가득 채워진 대형 플라스틱 통에 든 시신 일부는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현지 매체에선 고문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คาดว่านายโรอึนจงเนี่ยเปลือยนิ้วมือทั้งสองข้างถูกตัดตั้งแต่หัวแม่โป้งไปจนถึงนิ้วก้อยครับคาดว่าอะไรฮะอาจจะเป็นการเพื่อจะทำลายหลักฐานไม่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หาลายนิ้วมือได้ 노 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노 씨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건 지난 7일입니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봤다. 1억 원 가량을 가져오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태국 경찰은 노 씨의 행적을 추적해 노 씨를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 3명을 특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붙잡힌 1명 외 나머지 2명은 태국과 국경이 맞닿은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달아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함께 이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공무원 10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왜 이런 죽음이 자꾸 반복되는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50대 여성 공무원은 보건소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1일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었어요. 보건직 공무원으로 31년을 일했고 유행병 대응팀에 자원할 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활달한 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해부터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람 의견이 반영돼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유서는 수십 페이지, 일기와 편지, 메모 등 형식도 다양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원망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대면에서 말하는 게 가슴이 떨릴 정도로 힘들다. 업무적으로도 사사건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의견이 달라 부딪힌 게 결과적으로 날 초라하게 만들었다. 어린 직원들 앞에서 날 비난해 팀을 끌고 갈 수 없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유족은 소속구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조사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부 이제 감사 부서에서 조사위원회 설치하고 할 거거든요. 올해 들어 목숨을 끊은 공무원은 10명째입니다. 민원인의 괴롭힘, 직장 내 갑질 등 각자 이유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인력 부족 그런 걸 많이 호소를 했고 상명 하복식에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제 공무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로블록스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게임에 대해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이 게임 고등학생들이 모여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희 취재진에게 게임이 자극적일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그날의 광주는 고등학생 6명을 주축으로 운영됐습니다. 취재진은 연락이 닿은 핵심 개발자에게 게임을 만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궁하고 한 달에
35에서 40, 한 5에서 10% 정도 인센티브 들어간 거에다가 기분 좋으면 돈 좀 더 줘요. 게임이 자극적일수록 회원은 늘었고 돈도 더 모였습니다. 시민들끼리 싸우게 하고 북한군도 등장시킨 이유입니다. 군주식 대투벌 작전이라고 또 막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 잘 죽이는 이벤트도 있었고 그런 이벤트 하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뭐 거의 접속하는 사람이 2배로 뛰긴 하죠. 그러는 사이 회원 수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역사 왜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돈 벌려는 것도 있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일들도 많아요. 파장이 커지자 긴급 점검에 나선 정부는 최근 5.18 역사를 왜곡하는 게임을 또 적발했습니다. 미국 로블록스 측도 부적절한 게임 모니터링을 위해 글로벌 번역 능력을 갖춘 AI 안전팀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 첫 제보자인 초등학생 이호진 군은 오늘 광주시청 등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호진 군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짜뉴스 게임이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한 노숙자가 무인 점포를 제 집처럼 썼습니다. 음식을 훔쳐먹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까지 잔 뒤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냉장고로 문을 막고 버티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라면 그릇을 손에 들고 어슬렁거리다 문을 잠급니다. 밖에선 못 들어오는 가게 안, 느긋하게 벨 채웁니다. 구석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체크무늬 잠옷 빠집니다. 신발도 편안한 슬리퍼로 바꿔 신고 의자를 한데 모아 만든 자리에 벌러덩 눕습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강원 춘천시의 한 무인 점포입니다. 이 40대 남성, 주인 행세를 하지만 아닙니다. 날이 밝고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냉장고와 가재도구들로 문을 막습니다. 한마디 이제 주거할 목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인은 자기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 먼저 가게 뒤쪽으로 갑니다. 뒷문도 잠겨 작은 창문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겨우 들어가 주의를 끄는 사이 당황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요. 다칠 수 있어요. 다른 경찰들은 잠긴 앞문을 열고 냉장고를 밀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남성은 노숙자였습니다. 전날 밤 홍천에서 춘천까지 30km 넘는 거리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떠돌이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8시간 남의 가게를 점령했던 남성은 결국 붙잡혀 끌려나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동훈 근황 정치. 자, 지난달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뒤에 이런 글을 남겼었죠. 네. 앞으로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갖고 공부하겠다, 성찰하겠다 그랬는데 이와 비슷한 사진이 지난 주말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저렇게 혼자 책을 읽는 사진들이 공개가 된 건데요. 오픈된 장소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찍었다. 지금 이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측근들이 찍은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찍은 게 공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모든 행보는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사진 공개된 게 의도적인 연출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근황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네. 저도 책 봐요. 근데 집에서 보죠. 도서관을 왜 갑니까? 거기에 가서 책을 봤다는 건 책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책을 보는 걸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의도도 있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책을 들고 국회에 나타났던 모습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으로 된 책과 연관된 에피소드들 많이 있어서 몇 가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해 3월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습니다. 유럽 출장을 가면서 저 책을 들었는데 저 책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썼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네. 원래는 하얀색 표지였는데요. 그 표지를 벗기면 이렇게 빨간색 하드커버, 빨간색 하드커버가 나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이 될 때 고등학생한테 모비딕 선물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허먼 멜빌의 소설이죠. 네. 심지어 그보다 앞서서는 초등학생한테 모비딕,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모비딕 선물을 보내는데 참고로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네. 앵커는 읽어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읽어본 책이긴 한데. 예,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칼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모비딕이라는 책은 백과사전같이 장황한 고래 설명 반, 고래 잡는 얘기 반이다. 자, 이런 책을 예비 고등학생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줬다는 얘기는 받는 사람보다 선물하는 사람의 입장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 전 위원장은 지금 공개 석상에서 한동안 안 보이고 있는데 근황은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노린 듯 노리지 않은 듯, 뭐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뭐 이런 식의 어떤 바이럴 마케팅, 그러니까 입소문 내기 마케팅 아니냐,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당대표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부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근황, 소식들이 자주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4월 16일 날 비대위원들과 식사를 했는데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국내임 당직자들과 식사를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지난번 양재도서관에 방문했죠. 바로 어제 또 원희룡 전 장관과 식사를 했으니까 이 소식들이 조금씩 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추미애로 추기우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정식, 정성호 의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장 선거는 추미애, 우원식 두 사람의 2파전입니다. 오늘 서로 이제 내가 적격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추미애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해주길 바란다고. 그랬더니 우원식 의원도 나야말로 진짜 친명이다, 찐명이다, 나 견제하려고 후보들이 단일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추미애 후보로 기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 놓고 좀 친명계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랬더니 강성 당원들이 다른 경쟁 후보들을 많이 비판을 했고 추미애 후보가 되는,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낸시 펠로시처럼 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낸시 펠로시는 미 하원 의장이었던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렇게 조롱 섞인 듯한 물개박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연설 원고를 찍는 퍼포먼스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 네. 추미애 의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 가을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이런 장면들을 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다만 지금 원내대표 추대했었죠. 그리고 지금 의장 선거도 사실상 추대 분위기,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도 연임 추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3번 연속 추대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정당에서 과연 올바른 모습이냐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교차로에 들어서기 직전에 신호등이 노란불이 바뀌었다면 교차로 가운데 갇히더라도 일단 멈춰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나가야 할지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노란불이 켜졌다면 무조건 멈추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1차로를 달립니다. 교차로 직전 정지선을 지날 때쯤 좌회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뀝니다. 속력을 줄이지 않고 교차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에선 신호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차량 운전자가 노란불을 보고 급하게 섰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멈출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겼지만 멈췄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대로 교차로에 이미 들어선 게 아닌데 노란불이 켜졌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도 멈춰야 한다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서기엔 늦었고 지나가기엔 시간이 부족한 이른바 딜레마 존에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교차로 직전에 급하게 멈춰선 승용차를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더라도 일단 무조건 되고 멈추라는 거죠. 뒤에서 버스가 오건 트레일러 오건 덤프트럭이 오건. 결국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앞뒤 차량의 간격을 살피며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비둘기가 몰리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역 입구에 비둘기의 천적인 독수리 사진을 붙여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큰 효과가 없자 공사가 대대적인 퇴치에 나섰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금은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지만 한때는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애초 해안가 절벽이나 울창한 숲에 살던 비둘기. 마구 잡아다 행사 때마다 날리고 도심에 풀어 갈 곳 없게 만든 건 사람입니다. 서울에만 4만 마리 넘게 삽니다. 입구마다 빵집에 아무데나 음료수가 버려진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으니 역사로선 골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교통공사가 받은 비둘기 관련 민원은 131건. 합정역, 신도림역, 왕십리역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강과 거리가 가깝고 승객들이 먹이가 될 만한 것을 자주 흘리는 환경이란 점이 비슷했습니다. 사람이 딱 앞에 오면 코앞에 쫙 날아버린다. 호흡기가 불편해가지고. 합정역 입구엔 독수리 사진을 붙였습니다. 신도림역은 황조롱이 모형을 매달고 스피커로 울음소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근거는 제가 봤을 때 장담할 수는 없고 일시적인 건지 몰라도 하여튼 비둘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비둘기를 완전히 쫓진 못합니다. 시민들은 몸서리치면서도 한편 안쓰러워합니다. 쓰레기통에 음식물 떨어진 것도 먹고 있었고 꺼내주고 싶긴 했어요. 역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되 살아가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새가 앉지 못하게 뾰족한 침을 35곳 역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창으로 된 지하철 출입구엔 새들이 부딪혀 죽기도 합니다. 충돌 방지 필름을 붙여 접근을 막기로 했습니다. 철망도 설치합니다. 다 없앨 수 없다면 천천히 줄여가며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축구장 안에 이렇게 물병이 잔뜩 날아들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물병에 맞고 쓰러지기까지 했는데요. 일부 팬들의 도를 넘은 행위에 프로축구연맹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비가 내린 경기 내내 거친 신경전을 펼친 인천과 서울. 선수들 간 싸움에 이어 퇴장까지 나온 경기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승부는 후반 18분 터진 인천의 자책골로 결정났습니다. 서울의 2대1 역전승.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인천 홈 관중석을 향해 포효하자 인천 팬들은 그라운드 안으로 물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처럼 쏟아진 물병. 그중 하나의 서울 기성용은 급소를 맞았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다 부축을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선수 없이 마무리됐지만 오늘 프로축구선수협회는 그라운드 위 폭력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엄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무관중 흠경기, 제재금 부과, 응원석 폐쇄 같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2년 전 대구 팬들이 던진 물병에 심판이 다치기까지 하자 대구 구단이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수원 강등이 확정된 최종전에선 팬들이 연막탄과 페트병을 던져 수원 구단은 500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장 감독관의 보고서를 받은 연맹은 구단 경위서를 받은 뒤 이번 주 중 상벌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구단 역시 물병을 던진 팬들을 찾아 자체 징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물병 피해를 입은 선수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다가 관중석에서 떨어진 보온병에 머리를 맞고 말았는데요. 얼마나 아팠는지 다음 날은 헬멧을 쓰고 나와서 웃음을 줬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세계 1위인 조코비치, 이상하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32위 타빌로에게 0대2로 완패했는데요. 결국 로마 오픈 32강전에서 짐을 쌌습니다. 조코비치가 말한 패배 이유는 뭘까요? Player entered in my shoes, just no rhythm, no tempo, no balance whatsoever on. SSG 에레디아 선수가 투수 앞 땅볼을 치고 1루로 뜁니다. 이 장면이 사흘이 지난 오늘까지 논란 중인데요. 에레디아가 1루에서 세이프됐는데 기아는 비디오 판독으로 3피트 수비 방해 부분도 따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석에서 일루로 뛰어갈 땐 라인 바깥에 별도로 그려진 3피트, 즉 91cm 정도의 너비 공간으로 뛰어야 한다는데 에레디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정에 불만을 드러낸 기아, 이례적으로 KBO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떤 답을 받았을까요? KBO는 심판 재량에 따른 판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심판 재량이라는 답이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는데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3피트 적용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밤사이 황사가 빠르게 물러나면서 오늘은 더할 나위 없는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도 한낮에 서울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모레 석가탄신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봄볕이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덧발라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화재 위험은 더욱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1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지만 그래도 내륙 지역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25도를 넘어서겠는데요. 특히 강릉과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석가탄신일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